내 이름은 위맨. 또다시 겁에 질려 잠들지 못한 위맨이다. 새벽 3시 17분, 어둠 속에서 내 휴대폰이 켜졌다. 물속에 잠긴 형광석처럼 빛났다. 알람이 아니었다. 사감 장이가 보낸 메시지였다. CCTV 캡처 사진 한 장과 차갑게 적힌 한 줄의 글자뿐이었다. 307호 위맨, 내일 아침 8시까지 당직실로 와서 발자국에 대해 해명해. 안 그러면 학공처에 보고하겠다. 캡처 사진 속 나는 흰색 잠옷을 입고 맨발로 복도를 걷고 있었다. 내 뒤로 뱀처럼 구불구불한 짙은 붉은색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문틈에서부터 계단 입구까지 끌려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기숙사 안은 고요했다. 린샤오샤오는 이를 갈고 있었고 수아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달빛이 깨끗한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먼지 한 톨 없었다. 붉은색 발자국은 더더욱 없었다. 나는 맨발로 침대에서 내려왔다. 발바닥은 깨끗하고 상쾌했다. 손전등을 켜고 온 방 안을 비추어 보았다. 타일은 눈부시게 반짝였다. 침대 밑에는 흩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뿐이었다. 하지만 장인은 절대 농담을 하지 않는다. 그는 10년 동안 기숙사를 지켜왔다. 공정하고 엄격하며 사정이라곤 봐주지 않는다. 졸업을 앞두고 받는 처분은 내 졸업장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했다. 나는 사진을 계속해서 확대해 보았다. 화면 속 나의 눈빛은 공허했고 무표정했다. 조종당하는 인형 같았다. 잠옷은 분명 내 것이 맞았다. 하지만 나는 밤새도록 외출하지 않았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11시 반에 소등한 후에도 나는 논문을 쓰고 있었다. 12시 15분에 알람을 맞추고 깊은 잠에 들었다. 일어난 적도 없고 기숙사를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혹시 몽유병일까? 22년을 살면서 몽유병 증세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부모님도 발견하신 적이 없다. 수완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린샤오샤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사이가 그저 그래서 그만두었다. 장이가 나를 타깃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보름 전 졸업 사진을 찍을 때 옷을 갈아입으려고 지름길로 가다가 치자꽃을 꺾는 장이와 마주쳤다. 그는 무고하게 나를 녹지 파괴범으로 몰아붙였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다. 결국 수완이 나서서 상황을 해결해 주었다. 그날부터 장이가 나를 보는 눈빛에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아무리 괴롭히고 싶어도 CCTV를 조작할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나는 휴대폰을 껐다. 그런데 기억에 공백이 생겼다. 12시 15분 이후가 백지 상태였다. 붉은 페인트 발자국은 어디서 온 것일까? 맨발이라면 끈적이기만 할 뿐 절대 붉은색이 묻어날 리 없다. 더 이상한 점은 지하 1층 창고는 매일 밤 12시부터 6시까지 문을 잠근다. 설령 내가 정말 계단실까지 갔다 해도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사진 속의 나는 도대체 어디를 가려던 것일까? 바람 소리가 갑자기 거세졌다. 커튼이 세차게 흔들렸다. 휴대폰이 다시 켜졌다. 수완이 보낸 두 글자, 가지마. 나는 즉시 되물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수완은 이성적인 이과생이다. 허황된 말을 하는 법이 없다. 이 짧은 경고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수완의 침대를 바라보았다.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실루엣이 보였다. 침묵이 이상했다. 새벽 4시. 나는 전혀 잠이 오지 않았다. 학교의 옛날 뉴스를 검색해 보았다. 5년 전 기사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다. 여자 기숙사 지하 1층. 미술과 여학생 한 명이 붉은 페인트로 글을 쓰고 목을 매 자살했다. 원인은 대학원 입시 실패와 룸메이트와의 불화였다. 붉은 페인트, 지하 1층, 대학원 입시 실패. 모든 단어가 나와 일치했다. 나는 올해 대학교 4학년이고 간호학과 대학원 시험을 쳤으며 이미 3점 차이로 낙방했다. 장이의 당직실은 계단 입구에 있고 창고에서 불과 몇 발자국 거리다. 혹시 이 괴롭힘이 5년 전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 7시 정각에 알람이 울렸다. 린샤오샤오는 내 짙은 다크서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막 질문을 하려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이의 목소리가 위험있고 차갑게 들렸다. 나에게 나오라고 재촉했다. 수아는 이미 깨어 있었다. 복잡한 눈빛으로 나지막이 반복했다. 가지마.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지 않으면 보고될 것이고 졸업장이 위험해진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방문을 열었다. 장인은 사진을 손에 들고 무표정하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복도에는 햇살이 가득했다. 어젯밤의 붉은 발자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알 수 없는 공포와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당직실 안. 장인은 CCTV 사진을 책상에 탁 내리쳤다. 강압적인 말투로 해명하라고 했다. 나는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발자국 이야기는 더더욱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했다. 장인은 비웃었다. CCTV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내가 몽유병이라며 나를 지목했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저 되물을 뿐이었다. 붉은 페인트와 잠겨있던 창고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장이가 갑자기 물었다. 린의웨이를 아나? 내가 고개를 저음해 장이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나에게 말해주었다. 5년 전 지하 1층에서 죽은 여학생의 이름이 바로 린의웨이였다고. 말이 끝나자마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장인은 낡은 검은색 노트를 하나 꺼냈다. 표지에는 위맨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내 이름이었다. 손가락 끝에 닿은 노트는 차갑고 오래된 느낌이었다. 세월의 냄새가 났다. 장인은 린의웨이가 현실의 나를 알지는 못했지만 꿈속에서는 꼬박 2년 동안 나를 알고 지냈다고 했다. 3년 전 갓 입학했을 때가 떠올랐다. 치자나무 아래에서 이 일기장을 주었던 적이 있었다. 안에는 기괴한 글자와 붉은 페인트 그림으로 가득했다. 무서워서 돌탁자 위에 그대로 두었었다. 나중에 그 노트는 감쪽같이 사라졌었다. 장인은 자신이 그 일기장을 주워온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린의웨이는 나와 생일이 같았고 같은 대학교에 같은 학과를 지원했다. 똑같이 3점 차이로 낙방했었다. 일기장에서 린의웨이는 불면증과 공포를 기록했다. 매일 밤 맨발로 걷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고 붉은 페인트 발자국을 보았다. 룸메이트들은 점차 그녀를 멀리했다. 그녀가 몽유병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치자나무 아래에서 나를 본 적이 있었다. 자신과 같은 운명을 가진 이 소녀가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마지막 일기는 자살 당일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창고 벽에 붉은 페인트로 위맨이라고 썼다. 잠들지 마. 나는 온몸이 떨렸다. 알고 보니 CCTV 속의 실루엣도 기괴한 발자국도 이유 없는 괴롭힘도 모두 5년 전 떠난 그 소녀와 관련이 있었다. 장인은 목이 메어 진실을 말했다. 린의웨이의 어머니는 바로 내 논문지도 교수인 이 교수님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너무 많아. 이 교수님은 계속 묵묵히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장이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사진은 진짜였다. 나는 정말로 밖으로 나갔었다. 다만 린의웨이의 집념에 영향을 받아 기억을 잃었던 것이다. 붉은 페인트는 수용성이었다. 새벽에 내린 빗줄기가 흔적을 깨끗이 씻어내 버린 것이었다. 린의웨이는 아기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환각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함정이었는지를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은 지하 1층 창고로 가는 것뿐이었다. 장인은 녹슨 열쇠 하나를 내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무엇을 보든 겁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는 열쇠를 꽉 쥐었다. 뒤돌아보니 수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눈빛이 단호했다. 나도 같이 갈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 입구로 향했다. 음산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지하 1층은 오랫동안 폐쇄되어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다. 난간은 녹슬고 끈적거렸다. 걸음마다 끼익 소리가 났다. 고요함 속에서 유난히 귀를 자극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수아는 307호의 전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단지 내가 무서워할까 봐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다 보름 전부터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며 잠꼬대를 시작했다. 붉은 발자국과 베이닝 의대를 반복해서 읊조렸다. 그제야 수아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어젯밤 그녀는 내가 맨발로 나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 하지만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힘에 억눌린 것 같았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모든 기괴한 일들이 환각이 아니었던 것이다. 계단 끝. 두꺼운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열쇠를 열쇠 구멍에 꽂았다. 살짝 돌리자 철컥 소리가 났다. 잠금이 풀렸다. 철문을 밀어 열었다.
어둠과 곰팡이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수완이 손전등을 켰다. 빗줄기가 낡은 물건들이 쌓인 창고를 비추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마주할 비밀을 비추었다. 창고에는 버려진 책상, 의자와 낡은 기구들이 쌓여 있었다.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바닥에는 두꺼운 먼지가 깔려 있었다. 밟으면 선명한 발자국이 남았다. 수완이 작은 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린의웨이가 자살한 곳은 가장 깊은 곳이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어지럽게 널린 잡동사니들을 피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창고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갑자기 발을 멈췄다. 하얀 벽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위에는 짙은 붉은 페인트로 위맨, 잠들지 말라고 적혀 있었다. 필체는 휘갈겨 쓴 듯했다. 응고된 핏자국 같았다. 눈이 아플 정도로 강렬했다. 벽 아래에는 이젤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 그림을 본 순간 숨이 막혔다. 흰 잠옷을 입은 소녀가 맨발로 복도에 서 있었다. 뒤로는 붉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그 얼굴은 분명히 나 자신이었다. 수아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공포를 억누르며 이젤 아래에 잠기지 않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USB 하나와 얇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위맨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린의웨이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글 속에서 고백했다. 나는 몽유병이 아니야.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야. 모든 것은 룸메이트 리셸. 장멍, 왕첸의 음모야. 셋은 내가 학과장의 딸인 것을 질투했다. 내가 낙방하더라도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물에 수면제를 탔다. 불면증과 환각을 만들어냈다. 밤중에 붉은 발자국을 그려 헛소문을 퍼뜨려 나를 미치게 만들어 퇴학시키려 했다. 나는 셋을 당해낼 수 없었다. 미친 척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몰래 증거를 녹화해 USB에 숨겨두었다. 안에는 약을 타는 영상과 채팅 기록, 발자국을 그리는 전 과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 이름을 적었다. 자신과 비슷한 운명을 가진 소녀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 도박을 건 것이었다. 내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드디어 린의웨이의 집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깊은 밤의 공포들, 이유 없는 따돌림, 절망적인 상황들, 모두 사람이 꾸민 짓이었다. 나는 USB를 꽉 쥐었다.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증거를 가지고 나가기로 결심했다. 모든 진실을 폭로하리라. 수완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나에게 힘을 주었다. 우리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철문이 쾅 하고 무겁게 닫혔다. 눈부신 전등불이 갑자기 켜졌다. 문 앞에는 26에서 27세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셋이 서 있었다.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은 매서웠다. 우두머리 껴긴 붉은 옷의 여자가 비웃으며 입을 열었다. 위맨, 오랜만이네. 그녀는 리세였다. 나머지 둘은 장멍과 왕첸이었다. 바로 5년 전 린의웨이를 몰아붙였던 가해자들이었다. 세 사람은 출구를 막아섰다. USB를 내놓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투는 오만하고 흉악했다. 수완이 즉시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범죄를 엄하게 꾸짖었다. 리세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태연하게 모든 것을 인정했다. 악행들, 그들이 약을 탔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압박했다는 것. 린의웨이가 절망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건 후 자살 현장을 위조하여 5년 동안 모두를 속였다. 그들은 린의웨이의 배경을 질투했다. 운명의 불공평함을 증오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한 소녀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나는 놀랍고 분노했다. 결단코 증거를 넘겨주지 않았다. 리세는 인내심을 잃었다. 명령이 떨어지자 장멍과 왕첸이 즉시 달려들었다. 선고하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여대생 둘이 성인 여성 셋을 상대하기엔 점점 열세에 몰렸다. 나는 간호지식을 동원해 반격했다. 수아는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고 막아냈지만 상대는 머릿수가 많았다. 혼란 와중에 리세가 내 팔을 세게 비틀었다.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USB가 주머니에서 빠져나왔다. 코피가 쏟아졌다. 허리를 숙였다. 손가락 끝이 증거에 닿으려는 찰나 철문이 거칠게 열렸다. 고함이 혼란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만둬, 장이었다. 보안 요원들과 이 교수님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비장했다. 알고 보니 장이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 교수님께 연락해 달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창고 안에는 5년 전 설치된 숨겨진 CCTV가 있었다. 세 사람의 협박과 자백, 그리고 폭행 장면이 모두 선명하게 찍혔다. 철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했다. 가해자 3명을 현장에서 제압했다. 5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다. 린 웨이의 억울함이 풀리게 되었다. 나는 끌려가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공포와 압박감이 이 순간 씻은 듯이 사라졌다. 사흘 뒤 학교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5년 전 린 웨이 사건의 전체 진실을 공개했다. 리쇠, 장멍, 왕채는 고해 폭행죄 등으로 정식 체포되었다. 학교는 린 웨이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고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먹구름이 드디어 정의의 햇살에 거쳤다. 이 교수님은 딸의 묘소 앞에서 오열하셨다. USB와 일기장을 묘비 앞에 살며시 놓으셨다. 연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엄마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고 선생으로서 5년이 지나서야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였다. 나는 곁에 서서 만감히 교차했다. 그 위맨집도 묘 앞에 놓아두었다. 나지막이 린 웨이에게 말했다.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을 타고 치자꽃 향기가 불어왔다. 3년 전 내가 일기장을 주었을 때의 향기와 똑같았다. 307호 기숙사를 5년간 맴돌던 집념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깊은 밤의 놀람들, 기괴한 발자국, 이유 없는 적대감, 모두 답을 찾았다. 나는 대학원 낙방의 아쉬움을 완전히 털어냈다. 인생을 다시 계획했다. 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밤낮 없는 노력 끝에 필기 성적 상위권에 올랐다. 순조롭게 면접에 합격했다. 통지서를 받는 그 순간 나는 내가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음을 알았다. 잠들지 마라. 광명이 바로 앞에 있으니. 그래서 화면 앞에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만약 당신도 지금 상실감을 겪고 있거나 후회와 미련이 남았다면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마라. 자신이 슬퍼하는 것을 허락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도 허락해라. 붉은 페인트 발자국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자.